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역사의 달이라 기념할 일도 많고 챙길 일도 많았던 한 달이었는데요. 이번 5월 편향독서는 어떤 책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5월에 읽은 책 10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처음 소개해 드릴 책은 희정 작가님의 일할 자격입니다. 희정 작가님은 르포 작가신데요. 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투쟁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르포 루타주를 주로 쓰는 작가님이세요. 스스로를 기록 노동자라고 말하는 희정 작가님은 지금까지 세월호 아이들,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 하인테이 노동자들의 굴뚝농사 등 기록 노동가이자 활동가로서 힘겹고 아픈 현장을 찾아 꾸준히 책을 내고 계세요. 일할 자격은 정상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노동자가 될 때 그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책에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범짓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젊은가? 몸이 건강한가? 외모가 준수한가? 신체에 손상이 없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없는가? 의지는 강한가? 생활 패턴이 안정적인가? 교우 관계가 원만한가? 최종 학력이 평균 이상인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낙인 찍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희정 작가님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가로산 20대 후반의 남성을 취재하기 전에 자료를 보면서 왜 열심히 살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자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취재를 할 분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가로로 사망했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정식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몇 년째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서 작가님도 모르게 열심히 살지 않았다라고 규정해버린 거예요.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을 가지고도 취업을 하기 제일 어려운 시대인데요. 첫 챕터가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는 프리터, 프레카리아로 불리는 청년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책의 주제가 더 선명하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희정 작가님은 차곡차곡 스펙을 쌓지 않고 취업 준비를 유예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자꾸 퇴사하고 사람들이 정식 일자리로 보지 않는 곳에서 일을 구하는 청년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열심히 살자는 청년들을 인터뷰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선 자리에서 몸을 틀어 한 발짝 옮겨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책에는 프레카리아 청년들 외에도 비혼모,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일하는 아픈 직장인들, 돌봄이 필요한 나이지만 역설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여성 요양보호사, 병역 신체검사에서 사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누군가의 노동을 정상과 비정상,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일터에서 얼마나 비현실적인 자격을 노동자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까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적은 없었다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책을 시작하는데요. 저 역시 사회로부터 정상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나 반성을 하기도 했고요. 직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진 시대이니만큼 차별 없이 노동이 정당하게 굴러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책 읽기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고미수 평론가님의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입니다. 이 책은 자주 가는 독립서점에서 구매한 책인데요. 희정 작가님의 일할 자격을 읽고 난 직후라 백수로 살기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지금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 의미 있는 백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하면서 읽게 된 책이고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규정짓는 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위로를 받았던 책이에요. 고미수 평론가님은 40대 초중반의 중년 백수가 되면서 고전 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공부공동체 가미당과 남산강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청년들과 함께 읽고 쓰고 말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밥벌이가 되고 수많은 벗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기하다. 이 행운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
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청년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런지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는 청년들이 쓸만한 단어나 유머로 굉장히 재미있게 씌어진 책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한 책입니다. 지금 시대 청년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공부해서 대학도 가야 하고, 대학 가도 취업 준비 때문에 스펙 쌓아야 되고, 취업해도 남는 시간을 이용해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서 수익도 올려야 하고, 뭔가에 미치지 않고 중독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다는 공식을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는데요. 고미수 평론가님은 중독되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망상도 갖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생생한 삶의 현장을 마주하자고 합니다. 고전 평론가라는 직업에 맞게 과거 시험을 거부하고 평생 자유롭게 살았던 연한 박주원의 인생과 글을 통해 성공한 백수로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강령을 내려주는데요. 첫 번째, 자기 삶의 매니저가 되자.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무조건 독립해서 적어도 밥벌이는 하고 살자. 당장 오늘 하루부터 제대로 잘 꾸며보자. 두 번째, 우정에게 연마하기.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사회가 규정해놓은 정상의 범주를 포기한다고 해서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M4 세대라고 특정짓지 말고 진정한 우정, 함께 공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라. 세 번째, 노마디즘으로 무장하기.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생각의 틀도 넓히고 자신의 일상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부동산의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번째, 지혜 파동에 접속하기. 대학 가고 취업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 인문학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평생 하자. 만약 이 책을 20대 때 읽었으면 삶이 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현실적으로 정해진 길을 포기하고 남들과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삶이지 않을까 동경도 하게 되고 부럽기도 했던 책이었고요. 주변에 20대 청년들이 있으면 선물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아무래도 40대다 보니까 사장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 장이 제일 와닿았는데요. 공부하되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좀 나침판이 되어준 챕터였어요. 너무 좋았던 문장 하나 읽어봐드리고 책 소개 마칠게요. 백수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 활동은 독서다. 아니, 읽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읽기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행위다. 당연히 책이 중심이다. 하지만 읽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텍스트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니, 그 이전의 삶 자체가 읽기다. 시간의 변화를 읽고, 공간의 차이를 읽고, 욕망의 흐름을 읽고, 타인의 마음을 읽고 또 읽는다. 그러다 보면 이 세계가 온통 책이고 우주가 거대한 도서관임을 깨닫게 되리라. 얼마나 경이로운가, 얼마나 기쁜가. 누구든 이 경이로움과 기쁨의 항연을 맛보게 되면 누구든 책을 삶의 중심에 놓게 된다. 읽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된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4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알림이 항이드를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노무현재단 이사인 항이드님의 90년대생의 정치질입니다. 이 책은 팬심으로 구매를 해서 읽게 된 책인데요. 요즘 청년들은 너무 많은 경쟁에 놓여 있죠. 학창 시절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대학 가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또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사회적 의제로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항이드님은 청년의 위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계에 전달하고 사회적 의제를 청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청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책을 구매해서 읽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항이드님은 2009년 개인 프로단에 입단해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가 2010년 은퇴 후 수년간 방황하다 2016년 청년단체를 설립한 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꼰대 정치의 위기인데요. 청년 세대의 정치와 기성 세대의 정치적 차이나 비교를 할 것 같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황희두님의 성장 배경과 90년대생의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기성 정치가 청년 세대를 어떻게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청년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책이었어요. 요즘 언론은 정치에 대한 해물을 부추기는 기사들로 도배가 될 때가 많은데요. 정치를 접하는 청년들의 루트는 너무 제각각이라 파편화되어 있고 한 군데로 뭉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황희두님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황희두님은 기성세대에게 답은 묻지 말고 청년들 스스로 답을 찾고 부딪히고 투쟁하고 설득하면서 바꿔나가자고 주장하는데요. 기성세대 입장에서 청년들이 정치를 접하는 문화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기성정치가 청년들과 어떤 소통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도 보였던 유익한 책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길보라 작가님의 반짝이는 박수소리입니다. 박수소리는 시각이 아니라 청각을 이용해서 느끼는 감각인데요.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청각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박수소리 역시 시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양손을 펼쳐서 양쪽 귀에서 이렇게 흔드는 동작이 수어로 박수라고 하는데요.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 책은 2012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2022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이길보라 작가님이 만든 영화 반짝이는 박수소리도 같이 개봉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죠. 저는 이번 5월에 책과 영화를 함께 봤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보는 내내 감동적이었어요. 농인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내는 일도 농인부모를 대신해 그들의 목소리가 돼야 했던 자식의 삶도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조차 못하겠지만 그래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등이 가슴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책도 정말 좋았지만 영화도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마 길경희 씨가 노래방에서 애모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깊은 감동을 느꼈는데 슬픈 감정이 아니라 이길보라 작가님 가족들의 그 나름의 소통 방식과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에서 부러운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안 읽어본 구독자분들 계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책이고요. 영화 진짜 좋아요. 영화도 꼭 같이 보시면 더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우주를 듣는 소년입니다. 이 책은 루스 오제키라는 미국 소설가가 쓴 책인데요. 저에게는 좀 생소한 작가였는데 전작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을까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소설가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문예창작가 교수이면서 선불교 승려라고 합니다. 루스 오제키는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우주를 듣는 소년의 주인공 베니 역시 미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다 보니까 혼혈아라는 정체성과 일본의 문화적 기질, 선불교 사상이 소설 곳곳에 잘 드러나 있어요. 우주를 듣는 소년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사물의 목소리를 듣게 된 한 소년의 성장기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장기 소설이라고 특징 짓기에는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정말 감동적인 책이었어요. 상실과 공허 앞에서 주인공 베니는 주변 사물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혼란을 겪게 되고요. 어머니 애너벨은 남편을 잃고 아들을 혼자 키워내야 하는 상황에서 저장 강박증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베니와 애너벨이 각자 상실과 공허를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가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가 우리 지구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복잡한 세상에서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결국 상실과 공허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건 사랑뿐이지 않을까 등 철학적인 주제까지 담아낸 정말 좋은 소설이었어요.
구성 자체도 책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베니가 책에게 하는 이야기, 책이 베니의 인생을 서술해 나가는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중간중간 책이 어떤 마음인지 자신의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 종이책의 물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700페이지 정도로 좀 벽돌책이긴 하지만 힘들이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소설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책이라 여운도 오래 남은 책이었습니다. 스포가 될까봐 자세한 줄거리 얘기는 하지 않고 다음 책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오드리 로드의 잠이입니다. 이 책은 지난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 한번 해드린 책인데요. 미국의 여성 시인 오드리 로드가 쓴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자미는 서인도 제도의 캐리아쿠 섬에서 친구이자 연인으로서 함께 일하는 여성을 일컫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드리 로드의 모습이 되기까지 오드리 로드가 흑인, 여성,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여정과 함께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표지에서 보면 자전 신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서전과 소설의 경계에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 인생에서 지금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된 사건을 골라 신화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픽션인지 좀 헷갈리기도 했고요. 보통 자서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공식이 성공한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웠지만 난 이겨내고 성공했다. 그런데 오드리 로드는 신화라고 쓰고 있지만 자신을 성공한 멋진 여성으로 보이게 하지 않고 흑인이면서 이민자의 자녀, 여성이면서 동성애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동안의 실패와 좌절 등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불완전한 존재이자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편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서로 연대하면서 관계 맺고 사랑하자는 정치적인 글로도 느껴지기도 했고요. 시인이다 보니까 문장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송선별 번역가님이 번역하셨는데 번역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번역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 글로 쓴 것처럼 너무 숱을 잘 익혀서 번역 미쳤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울 때 꺼내보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고요. 이 책도 이달에 진짜 추천하는 책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올해의 대작으로 읽고 있는 레미제라블 1권입니다. 이 책은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읽은 것 같은데요. 일부 2장이랑 3장에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서 좀 고생을 하기도 했어요. 4장부터는 스토리가 되게 흥미진진하고 법의 공정성이나 빈부격차, 집권층의 부정부패 등 지금 2023년의 시대 상황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고전을 역시 다루구나 좀 감탄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1권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민중들의 모습이 잘 몰사되어 있었어요. 빵을 훔치다 걸려서 5년형을 선고받지만 타로 시도로 총 19년 형기를 채우고 사회에 나온 장발장부터 대학생의 아이를 임신한 채 버려져서 혼자 딸 코제트를 낳아 양육비를 벌기 위해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아기를 맡기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머리카락과 앞니, 자신의 몸까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팡틴,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5살 때 하녀가 되는 코제트 등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고 민중들이 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시대적 상황이 좀 더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발장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베르를 보면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베르는 악을 분쇄하는 천사 같은 공직에서 정의와 강명과 진리를 구현하고 있었다. 그는 전후좌우의 무한히 깊은 곳에 권위, 도리, 판정된 것, 합법적 양심, 사회적 제재 등 모든 운명의 별들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질서를 옹호하고 법률에서 벼락을 꺼내고 사회를 위해 복수하고 절대자에게 협력했다. 그는 영광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승리에는 아직도 도전과 전투가 남아 있었다. 찬연이 빛나고 호기롭게 서 있는 그는 흉포한 천사장의 춘간적인 수성을 창공 가득히 펼쳐놓고 있었다. 그애가 수행하고 있는 행위의 무시무시한 그림자는 어렴풋이 번쩍거리는 사회의 칼을 그의 꼭진 주명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지 팡틴을 모욕한 바마타부아가 선거권자이자 선조가옥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인 팡틴에게 6개월형을 선고하는 자베르의 모습에서 법이란 정말 만인에게 평등한 것일까? 장발장으로 오해받은 쌍마티의 영감이 사과를 훔쳤지만 장발장이라는 오해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장면에서는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법이 과연 범죄에 비례하나? 처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제 1권을 읽었기 때문에 앞으로 4권을 더 읽어야 되는데요. 이 속도면 가을이 돼야 완독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중간중간 진행 속도도 알려드리고 완독하면 제대로 소개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입니다.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본은 7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가장 근접한 나라인 우리나라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서 형식적으로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보냈었죠. 우리 정부의 이번 시찰은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며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줬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특히 삼중수소가 바다 생물계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지, 유전자 자체가 어떤 변형을 겪게 될지, 그 수산물을 먹게 될 경우 남성의 정자에 어떤 손상을 줄지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의 어민들은 생계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침묵의 봄은 해양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1962년 발간한 책으로 20세기 환경학 최고의 고전인데요. 당시 산업화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화학 물질의 사용으로 생태계와 지구가 어떻게 항폐화되었는지를 시적인 문장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60만 부가 팔리면서 큰 방향을 일으켰지만 농무부, 화학회사, 대학의 과학자들은 카슨을 공격하고 카슨의 주장을 반대하기 위한 공작을 펼치는데 많은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봄 출간 이후 그 시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던 화학 살충제 DDT의 사용이 1972년 사용 금지되고 미국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 환경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 한 권의 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심란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제독한 책인데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게 한 책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완배 기자님의 경제전쟁의 흑역사입니다. 이 책은 얼마 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완배 기자님은 민중의 소리에서 경제기자로 일하고 계신데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네이버에서 금융서비스 팀장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2014년부터 민중의 소리에서 최저시급의 버금가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직접 쓰이신 자기소개서를 보면 두 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가치 있는 행복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삶에는 목적은 없지만 방향은 있다고 하잖아요. 이완배 기자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자기소개이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살면서 말과 행동을 일치한다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윤석열 정부를 많이 비판하고 있지만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주말에 퇴진 집회도 아직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완배 기자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세요. 그런 면이 정말 존경스럽고, 나도 이완배 기자님이 걸어가는 길을 좀 따라 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기자님이십니다. 경제전쟁의 흑역사는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경제전쟁 중 실제 전쟁으로 이어진 12가지 사건을 일부 뜨거운 전쟁으로, 세제 분쟁부터 무역 분쟁으로 이어진 12가지 사건을 2부 차가운 전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벌어진 일이라 흥미진진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포중이식 외교로 나라 경제가 너무 힘든데요. 패권을 장악하고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멍청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어렵지 않게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많은 구독자분들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책 소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링크 걸어둘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정아은 작가님의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입니다. 이 책도 소개 한번 해드려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알라넷 인터넷 서점에서 추천 신간으로 올라와서 바로 구매한 책인데요. 제목도 너무 흥미로웠지만 출판사 서평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왜 단죄받지 않았나? 학살의 주동자, 악인으로 살다가 악인으로 죽었다. 한 번의 사과 없이 윤택한 노후를 보냈다. 죽고 나서도 논란은 이어진다. 단죄받지 않은 학살자, 학살자를 찬양하는 세력, 고통받는 피해자, 사죄하는 손주. 이 어지러운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책이 출간됐다. 정아은 작가님은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악은 물리적 생명력이 끊어진 뒤에서 현재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요. 전두환이 왜 처벌받지 않았는지를 되짚어가는 과정에서 왜 2023년 이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는지, 우리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허약한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책이고요. 작가님이 소설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건드리는 문장도 많고 논피션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의 인생이 소설처럼 펼쳐집니다. 제목이나 이렇게 겉표지만 보면 읽기 두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읽기 시작하면 술술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알라딘 서점만 봐도 책을 읽지 않고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분도 계시던데, 지금 이 시대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책 소개 원하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위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지금까지 5월에 읽은 책 10권 소개해드렸고요. 고미숙 평론가님은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에서 연암 박지원의 선비론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연암은 선비론에서 선비란 읽고 쓰는 존재, 책을 읽고 글을 쓰면 누구든 선비가 될 수 있다. 선비라는 모든 존재가 읽기와 쓰기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면서 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히 앉아 글을 읽도록 한다면 천하가 무사하리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은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꼈었는데, 이번 5월에는 참담함뿐만 아니라 두려움, 불안함까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연암 박주원의 말처럼 하루하루 책을 읽고 정치, 사회에 관심을 끄지 않고 기다린다면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끝이 나고 천하는 무사해지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오늘 영상 마칠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판영숙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